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김영광과 역사 대담. 근데 역사 대담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 대담입니다. 과연 대통령, 이제 청와대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김영광 실장 아시겠습니다. 1년 넘게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바로 본관 아래에 있는 비서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뭐 저 청와대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네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이거 다 없애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네.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너무 고립되니까. 대통령 저 집무실이지만은 네. 집무실하고 저 우리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비서실장 이하 네네.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저 행정동은 한참 떨어져 있다면 저기 차 타고 가기도 뭐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다고 그러다. 걸으면 한 10분 걸린다면서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백이니까 그런데 한 1km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뭐 자전거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요. 그리고 저 대통령이 저도 뭐 저 안에는 사실 여러 번 들어가보죠. 뭐 대통령 집무실 지금 우리는 뭐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네. 대통령 보고드리러 뭐 수석이까지 뭐 비서관까지 따라가는 일은 뭐 많지 않고. 더군다나도 대통령이 그 행정동에 네. 1층 정무수석실, 2층 경제수석 그다음에 거기 대통령 집무실 따로 또 행정동에 또 따로 마련이 돼 있거든요. 별실이 있죠, 우리는. 그냥 집무할 수 저는 거기서는 여러 번 뵙고 네네. 본관 집무실에는 뭐 몇 번 가본 기억이 없는데 네. 그 대통령들도 저 건물이 저 현대건설이 지었던 거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지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너무 큰 집에 들어가면 집에 눌리거든요. 집의 기운에 눌린다. 집의 기운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 가까운 대통령이 다 그렇죠.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네.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뭐 좋을 때 기세 좋을 때는 저 집의 기운을 누르지만 뭐 아들 구속되고 되고 세상이 나를 다 돌팔매질하고 이럴 때는 저기 앉아 있으면 위축이 되니까 저기 집무실에 다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가 여기서 또 보면 이쪽으로 한참 들어가면은 관저가 있어요. 관저 한참 또 거기 또 800m 더 멀고 더 멀지. 더 멀리 더 있어요. 비서동에서는 한참 멀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MB 대통령은 뭐 말년에 이렇게 신체 MB 대통령이 저 감옥살이 하게 된 거는 그 참수부대. 네. 김어준 이하 네. 이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목을 자른 거지. 대통령 집무하고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초반에 광우병 파동쯤 고생을 했지. 아니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을 했는데 그 대통령 뭔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져. 대통령 조건. 대통령 조건. 그러니까 저 대통령 안 들어간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아예 들어가질 않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대통령들이 네. 저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고 네. 비서로부터 고립되고 네. 저 청와대가 밤에 제가 전에 몇 번 얘기 들어주고 청와대가 해지면은 청와대의 주인은 경호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호실이 그냥 군병력까지 군병력까지 깔아가지고 온통 사방을 경계하니까 청와대 비서관도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괴기스럽고. 잘못하면 총 맞아요. 진짜로. 총도 맞을 수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아시죠? 저 자리가 원래 조선 총독부 자리였고. 총독. 관저 자리죠. 총독 관저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독 관저 자리고 총독 관저 짓기 전에 뭐 했던 자리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제 경복궁 북문. 네. 숙정문인가요? 숙정문 그건 저 외곽 성문이고 이건 경복궁에 문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문하고 그 공간 지금 현재 청와대 자리가 거기가 원래 별 시위들이 있죠. 시위들. 그거 훈련하는 데고. 그런데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 거기 또 뭐 했냐니까 과거 볼 때 거기서 과거도 봤어요. 전신은 이제 안에 들어와서 봤지만은 영추문 지나서 쭉 올라오면 제일 뒤에가 숙정문 같은데? 숙정문인가요? 숙정문 찾아보죠. 좀 얘기하세요. 예. 하여튼 대통령들이 제가 또 대통령 근무해 보니까 네. 저게 참 안 좋은 게 관저가 또 뒤에 시커먼 데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병력에 네. 해서 거기 무슨 손님 예약 손님 옛날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무렵에 무슨 있어요. 무슨 기밀 손님 무슨 손님 해가지고 네. 그 관저에 들어가는데도
이거 뭐 또 경호실하고 이거 해가지고 들어가고 저는 그 밤에 안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경복궁 북문은 신무문. 신무문. 예, 숙종문은 성곽 쪽. 그게 청와대 실세가 누구냐? 네. 정권의 실세가 누굽니까? 경호원. 밤에 지키는 건 그거지만은 밤에 저 시커먼데 그 청와대 막 경호진데 그거 들어가고 대통령 관저가가지고서 밤에 막걸리 먹는 사람들이 실세인 거예요. 그래. 청와대에서 일 열심히 하는 김영광 비서관 이런 건 완전히 그냥 쭉정이 들인 거고. 이게 왜 그러냐? 대통령이 고립이 되니까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이 저기 정부 종합정사반 한 2계층 정도 딱 단돌이 딱 떼내 가지고 거기서 뭐 저녁에 일하고 그 밑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뭐 그 근처에서 하고 해야지. 너무 대통령이 고립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뭐 서민 대통령하고 일과가 끝나면은 남대문 가가지고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국민들과 이야기 나누겠다는데 뻥이 됐잖아요. 뻥. 그래서 대통령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떠난다. 그건 뭐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그 이제 그리고 지금 대통령 조건 얘기하다 여태까지 왔어요. 대통령 조건이 뭐죠? 간단하지.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어보지 왜 제가 이야기를 했다 오늘 화두를 잡았냐니까. 김영광 씨하고야 뭐 제가 30년 제 친구 아닙니까? 또 동생이 제 친구인데 이제 조선일보 때려치우고 그다음에 저 정부에 들어가서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하다가 1년 만에 정무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특임실장 때 그때도 뭐 한 1년이면 한 30번 가량 저희 등산을 같이 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형. 근데 이제 쭉 어디 북한산 걸으면서 아래쪽으로 저 청와대가 보이잖아요. 북악산 걸으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형. 내가 청와대 가보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똑똑해야 돼. 대통령이 똑똑해야죠. 저는 대통령의 모든 조건 중에 1번은 똑똑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실무 경험에서 쌓인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강웅 서울행정대학원장 선생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대통령이 되면 소방호수로 물을 먹는 것처럼 일이 밀려든다. 소방호수로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호수에 물을 나와야지 먹는데 그거는 평소에 쌓여있던 그 지혜와 경륜이 없으면은 대통령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긴 얘기 하시면 뭐 그럴 텐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옆에 모시는 참모들이 직원을 잘하고 대통령을 옳은 방향으로 모셔간다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배님, 지금 삼성그룹 근무하시는데 그 이건희 회장한테 한번 평생 그 직원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두 번째, 어디 언론사 간부들 중에 그런 얘기, 야 대통령한테 직원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형님 최고 언론사에 계셨는데 지금 30년 근무하시면서 오너한테 직원 하신 적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 얘기하신 게 직원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그 말씀 제가 이제 그 말씀하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중국 역사상 중국에서 이제 역사상 가장 보면 직원한 신하로 이른바 정관정요의 위증을 두고 그렇죠. 당태종을 정말 꾸짖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정관정요를 읽어봤어요. 제가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닭살이 돋습니다. 압을 하도 세게 해서. 압으로 하도 세게. 아니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위증이 이제 요즘은 간의 대부죠. 간의 대부가 저 황제 폐하인 이세민한테 얘기할 때 한 10분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9분 40초가 아첨입니다. 네, 그렇죠. 뭐 보면 뭐 사회를 평정하시고 뭐 하고 딱 그 직원이래 뭐냐니까 맞아. 폐하의 그와 같은 그 존엄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국 4,000년 역사의 최고의 직원입니다. 그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 주군의 생명을 3번 구한 사람은 직원 한 번 할 자격이 있다. 3번 구한 사람이 없잖아.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우리 그 대통령도 그 매일 회의입니다. 매일 회의. 네. 지금 뭐 하시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모회의 코로나 방역 대책 주마다 있고 한데 어떤 회의도
그 권위로서 끝장을 낼 수 있는 회의는 없습니다. 야, 내가 말하면 끝이지라고 할 수 있는 회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 회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MB 대통령 때는 이제 구제역, 저도 구제역 그 회의를 늘 참석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보다 더 추웠죠. 영하 15도, 20도 되는데 지방 행정력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소가 잘 안 죽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행정자치비서관, 보건비서관 와서 뭐 설명하고 쭉 들어보면 죽지도 않는 약 나가지고 돼지는 생매장하잖아. 돼지도 잘 안 죽고 더 안 죽는 게 돼지가 더 안 죽고 약 나도 그 독극물을 주입해도 안 죽고 소도 잘 안 죽고 생명체가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그거 메모하고 하다가 축산 공무원들, 지방 행정 공무원들 다 뭐 죽고 자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가 논쟁이 해서 그때 예비비 2조가를 썼어요. 그 생매장하는데 소, 돼지 때려잡는데. 아이고, 그래서 썼구나. 이게 그때 뭐 총리도 뭐 김항수 총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농림수산부로 제압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도. 농림수산부는 뭐냐? 축산주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 논의할 때 무슨 뭐 수산주권, 축산주권 주권 나오면 얘기가 참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축산주권이 뭐야? 그거 죽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면 소를. 다 소를 딱 살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는 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농림부에서 다 죽이자. 구제역 청정국가. 구제역으로부터 청정한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이 소, 돼지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때려 죽여서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백신 청정국가도 있더라고. 한 단계 낮은. 이 백신을 맞춰서 그나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논쟁을 하는데 정무비서관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그 대통령은 뭐라고 해? 그럼 거기서? 그럼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죠. 대통령이 농림비서관, 그 다음에 뭐 행정자치비서관, 뭐 얘기를 쭉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 외교비서관, 야, 이거 무슨 축산주권은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다 해서 결국 결정을 대통령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지하게 독특해야 되겠네. 무지하게 독특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방역, 지금 하루에 5만 명, 6만 명씩 그 지금 확진자가 나는데 확진돼도 뭐야, 뭐 약을 주나 치료를 해주나. QR코드 왜 찍어?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그 방역 검사도 안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누구도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똑똑하다. 경험이 많고 그래서 뭐 내각제에서는 뭐 장관 뭐 4-5번 한 사람이 수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대통령제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코미디언이 강력한 뭐 대통령 역을 하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벌써 대통령제 오래 했으니까 그 대통령 집권했던 5년의 집권의 경험이 우리나라 대통령 문제는 5년 한 사람들이 다 싹 가버리니까 또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도 경험이 쌓여 있고 정당에도 경험이 쌓여 있고 의회도 쌓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카바는 할 수 있겠지만 참 대통령이 똑똑해야 되는데 참 똑똑하기는 또 힘든 거다. 이 대통령제 좀 아이러니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제 보면 우리 김영관 실장 그 말씀드리면서 저는 예전에 그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제 돌아가셨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그 당시 자민당이 붕괴된 다음에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리더의 조건, 거기서 리더라는 건 총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4가지를 꼽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통찰력, 설득력, 조직력, 인간적 매력. 그게 그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조직력은 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만.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이제 이 옛날 서독 총리였던 아데나워 총리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마지막 이제 총리를 갖다 그만두고 수상을 그만두고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 제목이 진정 필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랍니다. 용기죠. 그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또 대통령의 그 조건. 저는 뭐 일을 하려면 지으려는데 두 번째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 용기. 용기가 결단이죠. 결단인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저 옛날에 찾아보니까 오늘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더니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기, 지지율만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전, 네. 이거는 또 대통령 되기까지의 과정과는 또 다른 어떤 대통령에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정당과 의회가 돈 나눠주자, 뭐 국민들 불고기 먹는데 17억 주자, 17억에 17조 아니에요? 17조 하자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라는 게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는 3월 9일까지는 다 퍼주겠단 말이야. 까짓 거 뭐 그냥 곡간 다 열어 이렇게 했지만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5월 9일 날 선수하고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라는 게 또 이율 배반적인 거죠. 그래요.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 이런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주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박정희 장군,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갖다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 군인 때는 그냥 이 썩어 빠진 이 앙시앙 내진 정치인 때려잡겠다고 쿠데타를 왕창해서 막상 역사의 주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관료들한테 야 그동안 저 곡간 그 문서 갖고 와봐. 보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히 이게 골 때리거든. 이게 그때부터 이제 골이 지끈지끈한 거야. 이거 내가 이거 과연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전두환도 마찬가지,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외환은 없고 마찬가지. 아까 조금 전에 보면 대통령 되기 전까지야 뭐 하늘에 별도 따준다 그러지만 막상 되고 나면 자 5년 동안 어떻게 이른바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오로지 고민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역대 어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후하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3만 5천 불 소득 국가 된 거는 경제도 잘했지만 정치도 잘한 거예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잘했는데 지금 새로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재정 건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해 갖고 뭐 40%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 옛날에 깨졌잖아 벌써. 지금 깨져가지고 60% 넘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이제 발등에 불로 떨어진 이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내 생각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 정부가 해오져 왔던 것들도 리뷰를 해서 네. 거기서 또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욕만 해가지고 또 안 되는 자리가 돼요. 대통령 되면은 5월 10일 날 취임식이 되면은 야 니들 뭐 저 홍남기 너 이 뭐 때려 죽일 뭐 야 5년 동안 후송세월했다 욕만 할 수는 없는 게 홍남기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가 지금 저 5년 더 주려면 뭐부터 하겠느냐라고 해서 지혜를 또 모아야 되는 거니까 참 이게 대통령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창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내각제라는 건 뭐 쭉 계승해서 이 당이 하든 저 당이 하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다이내믹한 나라에 또 다이내믹한 정치적인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탄력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로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요. 이제 마침 보니까 이제 3월 9일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3월 10일 새벽이면 이제 대통령이 결정되겠죠. 당선자가. 그러면 5월 10일까지 정확히 61일에 대통령직 인수 인계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좀 불쌍한 측면이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당선자가 된 적이 없어요. 바로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뭐 하나 뭐 지적하려고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60일 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 만들어서 정권 이제 바톤 타치 준비하잖아요. 그때 앞서 우리 김영환 시장 말씀하셨던 그 전 정권 리뷰하면서 또 그들의 지혜 받아들일 건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중점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자꾸 어설픈 뭐 정부 조직 개편 뭐 이야기 뭐 과학기술부총리 교육 무슨 뭐 이런 뭐 직제를 이렇게 하겠다 뭐를 뭐 여자가 어부를 없애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 정권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들을 이쪽 사람들에게부터 받아놓는 그게 뭐 인수위라는 게 이게 인수위 바톤 타치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가 참 잘했다고 평가해주고 싶은 게 하나는 네. 각
자기들이 했던 그 정무수석실, 뭐 경제수석실에서 해왔던 그 추진했던 그 정책들에 대해서 서머리, 리뷰, 정리,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음 청와대 들어오는 팀들한테 그걸 다 넘겨줬어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청와대에다가. 그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지금은 뭐 이게 뭐 적폐청산한다고 그럴 테니까 막 지금 막 아니. 정부와 청와대에서 막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없애면 안 돼. 적폐청산이라도 아무 세상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울 수 없습니다. 초가상관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은. 그러니까 빈대는 잡아야죠. 속가내야죠. 또 하나. 황태순 비서관 캐비넷 뒤져봐야 되겠구만. 갖다 털어야 됐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대통령 당선되면요. 제일 60일 동안 뭘 하냐니까 자기의 공약을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공약을 갖다 3등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곳간에 돈이 얼마 있는지 실제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행할 거, 중장기 과제로 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미안하지만 국민들께 유권자께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무 보면 성과하다고 너무 뻥쳤다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까 바톤 타치 과정이죠. 그런 현명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악망 기대합니다. 악망? 악마라쉬? 자, 이제 오늘 2월 며칠이야? 2월 13일이구나. 2월 13일이고 이제 오늘 후보 등록하고 3월 9일이면 차기 대통령을 갖다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자, 선명한 결단 또 훌륭한 그야말로 아까 좀 조건을 갖춘 대통령이 출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김 시장 고맙습니다. 네.